제가 이 패널을 맡게 된 아주대학교 행정학과의 배상석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장을 맡고 계신 한승원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실 거는 회귀단절 Regression Discontinuity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한승원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그 경제학 하시고 행정학 하시고 사회학도 하시고 그리고 정책학 듀크에서 하셨고 그리고 유펜에서 통계학 석사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유펜에서 박사학위 PhD를 범죄학으로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시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게 공부하시다는 분들이 요거 하다 보면 좀 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싶다 해가지고 전공을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걸 궁금하신 거 혹은 재미있는 거 그쪽 분야를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패널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한승원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의 한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거 정말 잘해서 한다는 것보다는요, 그냥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좀 재미를 느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까지 제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이게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얘기랑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한번 이렇게 방금론 세션에서 초대가 와서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좀 이 관련돼 가지고 좀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할 얘기가요, 방법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특히 회계단절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이제 이해가 좀 가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수학적 통계학, 그 통계학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를 갖고 원래 이 모형을 원래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많다 보니까 좀 수리적인 부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수리적인 얘기는 빼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이제 이게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30분 정도 아니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고 끝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기도 하긴 한데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살짝만 아주 그냥 제가 원래 중간에다 넣었다가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이 부분을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거의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회계 단절 설계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회계 단절 설계를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이 회계 단절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회계 단절 설계가 이게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의 배경이 되는 좀 더 넓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얘기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실험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실험적 접근이라고 하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는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건 회계 분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그 종속 변수,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식에 넣고 모델 안에서 넣어서 모델을 잘 하면은 이걸 잘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디자인 베이스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통제 변수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디자인적 좀 더 거시적 관점이죠. 관점에서 이거를 해보는 방법에 속하는 겁니다. 이제 실험적 방법이 그런 것들인데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험적 설계, 준실험 설계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준실험 설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실험 설계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원래 제가 2019년에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현대사회 행정이라는 이제 그 행정학 그 저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저널이죠. 그 관련해가지고 이 방법론에 관련된 뭐 일종 특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019년에 제가 썼던 그 이 회계 단절 설계에 관련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이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간추려서 얘기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기 논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혹시라도 오늘 강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논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오늘 강의는요, 이 목차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심이 끌어질지 모르겠지만 장학금의 어떤 학업 성적 향상에 대한 효과라는 일종의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입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난 이후에 직관적으로 이제 회계단절 설계가 어떤 것인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회계단절 설계 내용 중에서 식별 전략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보고 회계선을 어떻게 모형화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회계단절 설계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회계단절 설계인가, 회계단절 설계의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 아마 시간이 남기는 하겠지만 이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잠재적 성과 모형이라는 통계적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제학이나 정치학 일부에서 좀 많이 도입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그 통계학이란 원래 경찰과 사람들이 발전시킨 모형인데 좀 수리적인 모형인데요. 인과관계를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최근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인과관계에 관련된 얘기들은 이런 잠재적 성과 모형에 기반을 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단절 설계 같은 경우도 거의 잠재적 성과 모형을 이용해서 모형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도입 부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회계단절 설계를 잠깐 머릿속에서 내려놓으시고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올라가나요? 우리 이제 수많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도 이런 연구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좀 어떻게 보면 티피컬한 전형적인 연구 논문 중에 하나죠.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올라가나? 또 보통 이런 연구 질문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시겠나요? 많은 경우는 이제 사회과학에서 회계 분석이라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티피컬한 방법이죠.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죠.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여부를 독립변수로 넣습니다. 0과 1로 넣는 거예요. 그냥. 장학금을 받으면 1, 받지 않으면 0. 그래서 그건 독립변수로 x에 넣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을 종속 변수로 넣습니다. y라고 하죠. y에 넣는 거죠. 이렇게 y에 넣어서 학업 성적을 넣고 회계 분석을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OLS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 회계 분석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뭐 기본적인 얘기죠. 보다 좋은 분석을 위해서는 통제 변수를 잘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분석식에 독립 변수 또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 변수를 포함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특히나 이제 행정학 정책학에서 이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논문들의 거의 90% 이상은 이런 방법을 써서 논문을 연구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많은 경우 논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회계 분석 결과 장학금의 수혜 여부의 변수의 개수가 양수고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장학금 지급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성적을 향상시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결론을 내리고 막 그 함의를 막 쓰고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말로 그런가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학금 수혜 여부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장학금 수혜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소득 베이스로 하는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뭔가 메릿 베이스라고 하죠. 그 성적에 따라 가지고 보통 장학금 수혜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경우를 따라서 장학금의 수혜 여부가 성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앞에 말들이 좀 이게 뭐 메이크 센스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원래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통제 집단에 비해서 처치 집단, 즉 장학금 받은 집단이죠. 이 성과죠. 여기서 성과 아웃컴이라는 성과, 즉 여기서는 학업 성적이겠죠. 성과가 더 향상되었다는 우리가 결론을 얻긴 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처치 때문이라고 100%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이 원래 어려운데 갑자기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나왔기 때문에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학업 성적이 원래 그 높고 낮고 이런 친구들이 이런 집단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왜 잘하는 걸까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적이 높다는 거는. 학습력이 보통 뛰어난 애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학습력이 낮은 애들이 보통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시험이 쉽게 나와가지고 둘 다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시험이 원래 어려워요. 그럼 누가 더 성적이 많이 오를까요? 보통 학습력이 좋은 애들이 훨씬 더 월등한 실력을 보입니다. 좀 성적이 더 오를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를 잘하는, 즉 이게 시험이 그냥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애들 학습 능력이 좋은 애들이 좀 더 성적이 향상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학금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첫째 집단의 성과가 통제 집단보다는 좋다는 결과를 관찰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처치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요인들이 많이 끼어들 여지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처치 때문인지 여기서 말하는 장학금의 지급 때문에 이 처치 집단 성적 원래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성적이 더 좋아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험이 쉽게 나온 것 같은 처치 외에 다른 요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적이 더 좋아진 건지를 우리가 100%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인과효과의 문제예요. 인과효과의 주로 문제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장학금 수혜 여부가 성적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인과효과를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많은 경우가 이런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함정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통계적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인 어떤 과학 철학하고 인과 효과를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실험적 과학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타당성의 위험 요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내적 타당성이 이제 위험 요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써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비교 가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애초에 학업 능력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집단들을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장학금 받는지 여부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게 왜 흔들리냐면은 장학금을 주는 애들이 원래 학습 능력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지 못한 애들은 원래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즉 같지 않은 애들, 근본적인 속성의 다른 애들이 비교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경우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교 가능한 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애초에 학습 능력에 이제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집단을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만일에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원래 학습력이 비슷한 애들이었다고 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비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처치 집단의 향상된 성적이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장학금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볼 여지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혼동이 오는 이유는 많은 경우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특히나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많은 이제 그런 식의 다른 요인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적 타당성의 이제 선택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끼어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역을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론하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다른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비교 가능성이 낮아지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경우에 이건 처치의 배정 문제이기도 해요. 누가 처치를 받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상한 게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생들의 사과 성적이 올라가는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 장학금의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성적에 따라서 배정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고?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학금의 지급이 성적 향상의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런 인과효과를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높은 성적이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서 성적 향상에 이걸 알고자 한다는 이런 식의 뭔가 순환 논리에 빠지게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우리는 성적 향상에 장학금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데 그 장학금 지급은 성적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대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내생적인 배정의 처치라고 보통 불러요. 내생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엔도지니어티라고 하는 내생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 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처치가 내생적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비교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처치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어떤 성과의 영향 아래서 결정되는 경우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게 전형적인 이게 내생성의 문제 경우입니다. 내생성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여러분들이 봤던 회귀 분석식 있죠. 사실 그런 회귀 분석을 써서 단순하게 회귀 분석은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무시한 채, 이 앞부분은 무시한 채,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이게 회귀 분석 방법론이 아니니까 얘기를 좀 줄이긴 하겠지만, 회귀 분석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중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독립성의 가정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독립성의 가정이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처치가 내생적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성립해야만 사실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이런 회계 분석을 돌려가지고 하는 그 연구 있죠. 이게 인과역보를 추정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경우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책의 효과나 이런 특히나 이제 정책의 효과를 다룬다고 했을 때 이런 실제 정책의 효과 측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 우리가 정책을 누구한테 배정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그거는 위에 뭐 높으신 분들, 아니면 공무원분들, 이분이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어떤 정치의 논리, 다른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생적으로 처치가 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면 소득이 증가하는가. 비슷하지 않나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서 소득이 증가하는지를 보고 싶대요. 또 이런 거예요. 범죄가 많은 지역에 경찰관을 늘리면 범죄가 줄어드는가. 경찰관을 늘리면 범죄가 줄어드는가를 알고 싶은데 사실 경찰관의 배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많은 경우에 범죄가 많아지면 경찰관을 또 늘려요. 우리 사는 게 그래요, 여러분. 정책이 많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내생적으로 처치가 배정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회귀 분석식만으로는 이게 어렵구나라는 사람들이 슬슬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생각해보니까 이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낮은 비교 가능성은 결국 처치의 배정 문제라고 했잖아요. 처치가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처치가 만일에 성과와 외생적으로, 즉 성과와는 어떤 독립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한다면
그보다는 아까 내생적으로 배정되었을 때보다는 비교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컨대 고학번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학번에게는 장학금을 미지급하는 거예요. 학번과 성적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의 경우보다 좀 낫죠. 그래도 잘 생각을 해보면 보통 고학번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저학번은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완전히 외생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생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외생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학번과 저학번의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어떤 두 집단의 근본적인 속성의 차이를 완전히 아까 예컨대 학습 능력의 차이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 속성의 차이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은 외생성을 끝까지 만일에 이거를 좀 올리죠. 이게 뭐냐면 무작위 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랜덤 어사이먼트가 사실 이 외생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높인 경우가 이 무작위 배정이에요. 예컨대 이제 모든 학생을 섞어서 무작위로 동전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앞이 나오면 첫째 장학금을 받고 뒤가 나오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면 첫째 집단과 통제 집단의 속성이 개인적 수준에서는 바뀌지 않지만 집단적 수준에서, 즉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비슷해져요. 이게 무작위 배정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작위 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두 집단의 비교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장학금을 줄 때 동전을 던져서 준답니다. 사람들이 용납을 할까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에서 원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이제 무작위 배정이 기술적으로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소득 보조금을 주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자 든 가난한 사람들은 상관없이 동전을 던져서 준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 배정은 사실 현실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빠져 있는 중간에 지금 이제 스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 정도에서 어떤 무작위 배정을 통한 실험을 할 수 없지만 그와 비슷하게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준실험 설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실험 설계는 사실 그래서 이 실험적 설계, 무작위 배정을 통한 실험적 설계와 전혀 이런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비실험 설계, 그 중간에 있는 설계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이중차 추정이라는 게 있고 도구 변수 추정법이라는 게 있고 회계 단절 설계가 있고 매칭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배울 얘기들은 바로 이 회계 단절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준실험 설계의 하나로서 회계 단절 설계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부고요. 근데 회계 단절 설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단절 설계란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치게 돼요. 죄송합니다. 관찰 대상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떠한 연속된 변수가 있어요. 이걸 배정 변수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forcing variable, running variable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연속된 변수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두 번째, 어떤 우리가 기준점을 사전에 정해놓는데요. 그 기준점의 이상 또는 이하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점 근처에 모여있는 대상자들의 지위 또는 상태가 점프를 하겠죠.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결정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위 또는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이들 기준점 근처의 대상자들의 성과도 어떤 불연속적인 변화를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런 변화를 이용해 가지고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준실험 설계 방법 중에 하나인 회귀 단절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면 이게 회계 단절 설계라는 거예요. 참여자들은 연구 대상자들이죠. 처치 이전에 어떤 연속적인 값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참여자의 어떤 사전 점수 있죠. 그 처치 이전에 있었던 그 사전 점수에 의해서 어떤 기준치를 우리가 정했을 때 그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가지고 첫째 집단과 통제 집단이 그냥 바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자는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배정된 두 집단의 참여자들 중에서 기준치에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요.
그래서 모아서 이들의 성과가 기준치를 기준으로 얼마나 점프했는가, 얼마나 성과가 뛰었는가를 가지고 처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 이 회계단절 설계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장학금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회계단절 설계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누가 장학금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볼 거잖아요. 이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 점수를 하고요. 기말고사 장학금을 줬을 때, 학기 중간에 장학금을 줬을 때 기말고사 성적이 올라가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장학금을 받는가?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있을 거잖아요. 중간고사 성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예컨대 0점부터 100점까지 연속적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중간고사 점수를 80점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잡도록 하죠. 이건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전 연속 점수가 이렇게 중간고사 정석이 있는데 그 80점을 우리가 기준점을 딱 잡아요. 80점을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순간 장학금 여부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80점 넘으면 장학금 주고 안 넘으면 주지 않는다. 80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주고 80점 또는 80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주고 80점 미만이면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배정이 결정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고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아 장학금이라는 처치를 받은 학생들은 처치 집단이 되는 거고요. 중간고사에서 80점 미만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통제 집단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성적이 올랐는지는 4호 그 성적, 4호 연속 점수를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말고사가 돼요. 기말고사 성적이 되겠죠.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가 시행이 된 다음에 기말고사 점수가 나와요. 이게 4호 성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자는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예컨대 이 80점이라는 기준점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요. 80점과 82점을 받은 학생들만 모여요. 이 친구들은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겠죠. 처치 집단이 될 거예요. 처치 집단이 그 친구 중에서 80점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요. 마찬가지로 통제 집단 중에서도 80점 근처에 있는 77점부터 79점 정도 받은 통제 집단 애들을 모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에 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장학금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그 일부만 모아서 하느냐, 기준점 근처에서 모아서 하느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회계단절 설계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 그 직관적인 논리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렇게 해야만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비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기준점 근처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죠. 79점인 학생과 80점인 학생들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친구들은 그 중간고사에서 1점 점수 차이가 났어요. 이 친구들은 장학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았고 하나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던, 잘못이라기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친구들일까요? 79점, 80점?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90점 학생이에요. 평균 9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90점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88점을 받고 어떨 때는 92점을 받아요. 어떨 때는 91점을 받고 운 좋으면 96점도 받았다가 운 나쁘면 뭐 90, 80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발현되는 거는 사실 어떤 랜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오직 정말 큰 차이가 나잖아요. 장학금 받았는지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 큰 차이는 사실 되게 작은 어떤 사전 점수 차이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친구들을 비교해보면, 이 기준점에 있는 친구들을 비교해보면 이런 처치의 여부라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작은 사전 점수 차이 있죠. 이런 거는 많은 경우에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논리를 수용할 수 있다면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기준점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면에서 매우 비슷하지만 마치 우리가 어떤 우연의 작용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런 작은 사전 점수 차이로 처치 여부가 갈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처치 배정을 마치 무작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s if random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통제 집단의 기준점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처치 집단의 기준점 근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단계 설계는 원리는 간단해. 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단계 설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준점 근방에 처치의 효과에 집중한 어떤 국소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효과를 되게 국소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비교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인 상태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as if random, 마치 무작위에 가깝게 배정된 것처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회계단계 설계 논리는 바로 이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표를 그려보면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 이제 X축을 아까 얘기했던 그 발정 변수 있죠? 중간고사 성적으로 봐요. 그리고 Y축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성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을 한번 해보시죠. 왼쪽을 보면은 이 장학금을 줬는지요. 이 C 이퀄 80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고 이 기준점에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만일에 장학금의 효과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선이 직선의 회계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장학금이 진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받은 애들의 성적이 뛰어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기준점 있죠. C80이라는 이 기준점에서 보게 되면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 방법 이름이 회기 단절 설계예요. 회계식에 단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계식에 단절이 생겨 어떤 성과의 회계식에 단절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회기 단절 설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가 효과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처럼 어떤 성과에 있어서 단절이 있는 경우는 그 처치에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회계 단절 설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바로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식별 전략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회계 분석을 열심히 돌렸더니 회계 분석이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확신할 수 없다면서요. 그럼 회계 단절 설계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단절 설계도 또 마찬가지로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즉 회계 단절 설계에서의 처치가 성과 변화의 진정한 원인이냐는 거예요. 즉 장학금을 준 게 진짜로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간 그 이유냐는 거예요. 실제로 처치 이외에 어떤 다른 요인이 성과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진정한 원인인 처치 외에 다른 요인이 이런 회계 단절 설계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처치가 성과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이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단절 설계에서는 반드시 이런 연구 분석을 할 때 이런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구 대상자 있죠. 그 연구 대상자들의 전략적 행동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연구 대상자 간의 근본적인 특성에 다른 경우가 또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얘기하는 연구 대상자의 전략적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런 거예요. 연구 대상자들이 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컨대 아까 말한 장학금 있죠. 장학금이 내가 80점을 넘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내가 장학금을 너무 받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행동을 바꿔요. 즉 전략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이 처치를 받기 위해 또는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회계단절 설계에서 그 인과적 효과를 즉 처치의 인과적 효과를 추론하기가 어려워져요. 예컨대 이런 거죠.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미리 중간고사 성적이 80점이 넘으면 학교에서 장학금 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많은 경우 이제 장학금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점수가 이제 80점 언저리 있는 학생들은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죠. 나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79점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중간고사만을 위해서 단기 과외를 취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80점을 넘어가기 위해. 그래서 원래는 이제 80점보다 조금 밑도는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많은 학생들이 80점을 넘겨요. 그럼 얘네들은 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장학금의 효과를 얘기할 때 이 효과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 행동을 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그런 그런 전략적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더 이상 좋은 비교 가능한 대상이 아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단전 설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안 돼요. 효과를 제대로 추정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맥크럴이라는 이제 지금 버클리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버클리 경제학자신데 이런 이제 회계단전 설계에서 이제 추정 효과를 진정한 이제 인과 효과를 해석하려면 이런 전략적 행동을 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2008년 쓴 논문에서 배정 변수의 어떤 확률 밀도 함수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전략적 행동이 없는 경우예요. 이 기준점을 근처로 해가지고 쭉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근데 전략적 행동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 기준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또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벌칙을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얼마큼 높으면 위에 있을수록 사람이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기준점보다 갑자기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갑자기 많이 몰려 있다가 기준점이 지나고 나니까 확 떨어집니다. 즉 사람들이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서 원래 기준점이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는 걸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단전 설계의 그 처치 인과적 효과가 제대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 행동이 있는 경우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구 대상자 간에 다른 근본적인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셀렉션 바이어스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제 중간고사 성적이 기준점이 80점 이상과 미만이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받지 못한 학생들이 부모의 소득 수준 등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컨대 이런 거죠. 가정 형편이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비슷하게 사실 80점 언저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인데 학원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학습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될 거예요. 80점 밑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근본적인 속성의 차이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높은 것이 장학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정 형편에 따른 학습 시간의 확보 여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대상자들, 처치 집단의 그 대상자들과 통제 집단의 대상자들이 어떤 근본적인 속성들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처치 이외에 어떤 그 특성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선점도를 그려보면 돼요. 아까 봤던 요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회계 단절 설계들이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 쓰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식별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단계로 회계단절 설계에서 이제 회기선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단절 설계라는 게 회계식을 우리가 쭉 그리는데 기준점에서 단절이 생기는 여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단절 설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회기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회기 모형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회기선의 어떤 그 모형 있죠. 함수 형태 그 모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걸 회기단절 모형이라고 하지 않고 회기단절 설계라고 합니다. 안에 선에 대한 모형화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회계단절 설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회계단절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계선의 기준점상에서 다른 값을 받아서 불연속적인 이제 단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모수적 접근법이 있고 비모수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모수적 접근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회계 분석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모수적 접근법을 씁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론 등에 기반해가지고 이 종속 변수에 뭐가 영향을 미치니? 요거 중요하다더라. x1 넣고 요거도 중요하다더라. x2 넣고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모형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럼 그리고 그 모형에 들어가 있는 변수에 회계 그 개수들 있죠. 모수죠, 모수.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모수들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수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회계 방식식 모형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회계단지 설계에서 모수적 접근법을 쓰는 경우에 최소자산법을 비롯한 이제 선형 또는 이제 비선형 회계 분석을 설정할 수 있고, 식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기준점 좌우로 해가지고 이 회계선을 선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선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같게 만들 수도 있고, 같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예요. 하시는 분들 자유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지만요. 회계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정보를 알고 있나요? 어떤 게 정말 진정한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진짜 그 자연의 섭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몰라요. 그런 사전적 정보를 아는 경우가 우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계식 모형을 잘못 만들게 되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생겨요. 밑에 보이는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비선형 관계가 있을 때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선형 관계에서 단절이 있는 것처럼 잘못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선형 관계인지 어떻게 선형 관계 단절이 있는 건지 우리가 사실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사람들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 모수적 방법을 쓰려면 회계식 이제 함수 형태를 여러 개 설정해서 비교해보는 어떤 민감성 시험 있죠? 이런 거를 반드시 시행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로버스트니스 책이라는 거 있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수적 접근법을 쓰려고 하는데 아이씨 그냥 복잡해 죽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단절 설계에서는 사실 많은 경우에 이 모수적 접근법보다는 비모수적 접근법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면 회계식의 어떤 함수 형태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정보나 지식 없이 그냥 순수하게 관측 자료들을 니네들이 알아서 그 컴퓨터가 그려봐. 자료에만 기반을 해가지고 그리는 방법이에요. 회계서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비선형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비모수적 접근법을 쓸 때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커넬 함수라는 것과 평화라 스모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이런 비선형의 어떤 이런 걸 예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비모수적 접근법에서 순수하게 관측된 자료들만 가지고 추정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이용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 단절 설계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 근처에 있는 그 애들을 모아서 하는 거라면서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기준점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애들이 비교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79점과 81점의 애들은 비슷한 애들일 거예요. 근데 60점 받는 애들과 99점 받는 애들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에 근처에 있는 애들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정확성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기준점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샘플수가 적어서요. 표본수가 적어서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계학에서 우리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프리퀀티 스태티스틱이라는 어떤 빈도주의 통계학인데 빈도주의 통계학에서는 샘플수가 적은 거는 죄악이에요. 왜냐면 그 통계의 어떤 힘의 스태티스틱 파워 있죠. 그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표본수가 적으면은 측정이 어려워져요. 통계적 그 결론이 측정이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통계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착 상태예요. 표본수를 늘리자니 얘네들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걸 그 근처에 있는 애를 모으자니 얘네들이 표본수가 줄어들고 이걸 멀리 떨어진 애들까지 모아서 표본수를 늘리자니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들을 적당히 잘 조절하는 게 이 회계 단위 설계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의 관측치를 포함할 것인가가 이 밴드위스라고 하는 대역폭이라고 하죠. 이 설정하는 거 문제예요. 이 대역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준점에서 어느 정도 멀리까지 떨어진 애들을 우리가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밴드위스거든요. 대역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밴드위스는 결국 그 얘기예요. 어느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애들까지 우리가 쓸 것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어떻게 보면은 편향성과 정확성 간의 상충 관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연구는 상당히 되게 많이 있어요. 이 편향성과 이제 분산, 이 정확성과 편향성의 상충 관계를 적절히 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대역폭을 설정하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방법도 써도 좋은데 리앤 루믹스나 이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 논문이 이 회계단지 설계에서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기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대역별로 효과들을 추정해서 이제 비교하는 방법, 아까 했던 센서티비티 테스트 또는 이제 로버스트니스 책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단지 설계 논문을 보게 되면 이 밴드위스가 달라질 때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보고가 될 거예요. 보통 이 방법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편향성과 정확성의 상충 관계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거는 그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이게 보면 그 많은 논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파란색까지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 파란색 선 있죠. 이 그림에서 이 녹색 선까지만 이제 밴드위스 H만까지만 이제 밴드위스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정확성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통계적 그 파워, 스태티스틱 파워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편향성은 줄어들지만 그 정확성은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급 밴드위스를 2배로 늘리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왜곡은 좀 더 심해질 거예요. 통계적 스태티스틱 파워는 올라가겠지만 좀 더 많은 샘플을 쓰니까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예요.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회계 단절 설계의 종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회계 단절 설계가 어떤 것을 대충 보셨잖아요.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회계 단절 설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계단형 회계 단절 설계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Sharp Regression Discontinuity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사형 회계 단절 설계라는 게 있어요. Fuzzy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다 이 앞에도 말한 앞에 거 계단형 회계 단절 설계에 관련된 얘기들이었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 개념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처치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X축은 중간고사가 여전한데 오른 그 Y축이 그 최종 성과가 아니라 처치를 받을 확률을 넣었을 때인가요? 그런 처치의 확률 밀도 함수가 기준점 상에서 0에서 1로 마치 계단을 한 단계 오르는 것 같이 급격한 단절적 변화가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아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8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0점을 못 넘으면 장학금을 안 주고 80점을 넘으면 무조건 장학금을 주고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래프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잘 얘기하고 있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어느 경우냐면요. 모든 연구의 대상자들이 그래? 내가 장학금을 받아? 장학금을 못 받아? 이 배정을 충실하게 따르는 경우를 얘기해요. 즉 처치의 배정에 대해서 모든 연구의 대상자들이 100% 수능자인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장학금 80점을 못 받은 애들, 80점이 못 넘은 애들 있죠. 80점이 못 넘은 애들은 장학금을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 난 장학금 못 받겠는 안 받아요. 80점을 넘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그래 그럼 나 받을 때서 받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꼭 우리가 이렇게 되나요? 정책이라는 걸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배정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장학금을 받게 되면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뭔가 교내 봉사 20시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가적인 의무를 수반한다고 합시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 우리 집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귀찮은데? 이러면서 배정은 받았지만 포기하기도 해요. 이런 학생들은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80점이 안 돼요. 어떤 장학금이 양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집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려워요. 내가 79점 정도에서 80점 정도 받아 78점이 안 돼. 한 78점, 79점을 받았는데 나는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해. 원래는 못 받아. 근데 내 친구가 보니까 쟤는 좀 가정 형편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쟤는 저 장학금 받는데 안 받고 굳이 필요가 없다네. 야, 그럼 내가 저거 대신 교내 봉사할 테니까 나한테 그 장학금 줘. 이런 식으로 원래는 배정이 안 됐지만 배정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또 드물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 어떤 학생들은 정말 반항기가 너무 심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창 사춘기라서 학교에서 배정 좀 지가 뭔데 이러면서 안 받아요. 장학금을 안 주면 그래 나는 받을 거네 이런 식으로 청개구리 참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뭐라 그러냐면 항시 불참자, 항시 참여자,
그리고 반항자 이런 식으로 비수능자들일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이번에 백신을 맞췄더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더라?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 당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그걸 기술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20대인데 뭘 해가지고 화이자를 맞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올리게 하더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정책이란 이런 거 시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능을 하지 않아요. 이런 비수능자가 오히려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수능자가 있는 경우에 이 처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계단처럼 예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계단과 모양과 같이 0에서 1로 점프하는 것 대신에 기준점 전후로 처치도 확률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경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로프 있죠? 이렇게 여기 올라갔죠. A에서 C 구간에서는 원래 이게 다 0으로 되어 있지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C에 가까우면 갈수록 좀 올라가는 거죠. 받을 확률이. 마찬가지로 얘네들 오른쪽 C 기준점 오른쪽에서는 기준점에 가까우면은 처치를 받은 확률이 쭉 떨어지고 점점 더 배정 변수 중간고사 성적이 좋은 100점에 가까운 애들은 더 많이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경사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이쁘게 딱 계산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경사가 있는 이상한 처치 확률 밀도함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0부터 1까지 확률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였잖아요. 전체 확률은 0부터 1까지예요. 요 비율을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가운데 단절이 있는 부분은 누구냐면 수능자의 그 비율을 얘기해요. 실제로 배정을 잘 따르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비율을 얘기해요. 요 크기가. 근데 0.75라고 합시다. 이 항시 참여자는 원래 배정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A와 C 구간에 있는 요 AC 구간은 항시 참여자예요. 얘네들이 한 20%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C, B 구간에는 항시 불참자고 얘네들은 한 5%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컨대 이게 예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어떤 비수능자들 간의 비율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연속성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회계단지 설계에서 편의를 위해서 보통 아까 얘기했던 그 청개구리들 있죠. 청개구리들은 없는 걸로 보통 가정을 하고 해요. 없다고 가정을 하고 병부를 보통 진행을 해요.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사형 회계단절 설계는 요거 같은 게 경사형이었잖아요. 아까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시점 왼쪽에서는 아래쪽을 쭉 가다가 시점을 넘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또 그 실선 빨간 실선 이렇게 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경사형에서는 잘 보시는 것처럼 이 C 기준점을 안팎으로 했을 때 이 비수능자들이 생기잖아요. 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녹색 원 안에 있는 애들처럼. 원래 이 녹색 원 안에 있는 애들은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비수능자잖아요. 얘네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회기선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경사에는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이 회기선들이. 보시나요? 간쪽 이렇게 원래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또 이렇게 되는 애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사형 회계단지 설계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처치 확률 밀도도 이렇게 생겼고 이 회계단지 설계 모형 그 성과에 관련된 그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이 단절폭이 좀 더 줄어듭니다. 근데 이 기준점 상에서의 처치를 받은 확률의 단절 변화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 상의 성과의 단절의 크기, 근데 이게 원래 15였지만 12로 줄어들었을 때 이 12 자체가 사실 이 경사형 회계 단절 설계에서의 인과 효과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수능을 한 일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전체 크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일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를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사형 회계 단절 설계에서 첫째 인과 효과는 기준점 상의 성과의 단절 크기 있죠. 여기서는 수능자의 비율 아까 얼마였죠? 0.75였죠. 그거를 기준점 상의 처치 확률의 단절의 크기로 나누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12 이외에서 12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 경사형 회계 단절 설계에서의 첫째 효과는 12가 아니라 12를 수능자의 비율인 0.75로 나눠서 1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1을 0.75로 나눴으니까 이 16이 이 장학금 전체, 이 AP라고 하죠.
얘네들을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인과 효과를 전체 평균 처치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형 회계단지 설계는 계단형 회계단지 설계보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해주는 단계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비수능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수능이라는 게 처치를 배정했을 때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원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처치를 받는 사람들의 효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배정을 했을 때 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는 부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 경우를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거를 도구 변수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실제 처치를 받았는지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거는 처치를 배정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처치의 배정은 실제 처치를 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리로서 도구 변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사형 회계단지 설계는 사실 도구 변수법과 똑같습니다. 그건 도구 변수예요, 사실. 그래서 이 경사형 회계단지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도구 변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경사형 회계단지 설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 여기서 추정되는 인과 효과는 뭐죠? 경사형 회계단지 설계에서 수능자들에 대한 효과잖아요. 비수능자들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게 전체 AT라고 하죠. Average Treatment Effect일까요? 전체 우리가 연구 대상자들의 효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연구 수능자들에 대한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정되는 인과 효과는 기준점에 있는 수능자들만의 국소적인 평균 처치 효과에 해당해요. 이런 거를 레이트라고 합니다. AT가 아니라 레이트라고 해서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로컬 레이트의 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경사 회계단지 설계에서 추측하는 처치 효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계단형 설계와 경사형 회계단지 설계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정책 효과를 이런 회계단지 설계를 갖고 설명을 하려면 안타깝게도 이런 경사형 회계단지 설계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수능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거든요. 비수능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쓰시게 되는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사형 회계단지를 달전 설계를 좀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럼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 회계단지 설계인가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이런 회계단지 설계는 사실 큰 장점들이 많아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준실험 설계 방법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작위 배정 실험 있지, RCT라고 하는 그게 어떤 골든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작위 배정이라는 게 상당히 그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 가능성을 가장 높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작위 배정과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은 많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다른 준실험 설계 방법보다 무작위 배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준실험 설계 방법의 문제점 중 하나 뭐냐면 가정이 좀 강하다는 것들인데요. 그런 다른 설계 방법보다 가정들이 좀 더 약합니다. 현실에서 가정을 만족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시간을 배정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려보잖아요. 그 배정 변수 있잖아요. 배정 변수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장점이 뭐냐면 굳이 내가 다른 집단들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사후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내가 원래 다른 이 집단과 비교할 대상을 비교할 통제 집단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집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이 현재 자신에 대한 좋은 통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처치 효과를 쉽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작위 배정 실험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할 때 실제로 그 배정할 때 무작위 배정하는데 상당히 잡음이 많거든요. 그런 잡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실험적 상황이 아니라 이제 비실험적 상황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단점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첫 번째, 특정 조건에 만족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전에 연속된 연속된 어떤 점수가 있어. 변수, 그냥 배정 변수가 있어야 돼요. 중간고사 성적과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그 기준점에 따라 가지고 0과 1로 처치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사형 회계, 다 회계 단지 설계를 얘기할 때 결국은 도구 변수에 관련된 얘기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회계 단지 설계는 사실 다른 어떤 그 수학적이거나 통계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밀한 이해를 하기에는 이런 수학적이거나 통계적 지식들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추정되는 인과효과가 국소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기준점에서 멀리 떨어진 대상들에게까지 포함하는 어떤 일반화 가능성을 좀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국소적인 인과효과는 기준점 근처의 한계 대상들에 대한 평균 처치 효과를 의미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준점에서 멀리 떨어진 애들을 포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효과가 그거를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소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 상쇄 효과를 상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장점이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회계단지 설계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깨 있으신가요? 깨 있으시면 다행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잠재적 성과 모형에 관련된 얘기들도 제가 좀 모아왔는데, 좀 보시는 것처럼 용어가 좀 복잡하죠. 막 수학적 기호들은 막 나오죠. 이렇게 기호들이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아마 좀 시간도 부족하고 굳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잠재적 성과 모형은 루빈이랑 도널드 루빈이라고 하는 이제 74년에 그 통계학자예요. 하버드 통계학자 분이신데 이분의 모형을 만든 거예요. 어떤 이제 현실에서 관측하는 성과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현실에서 관측하는 성과를 갖고 있는데 이 성과뿐만 아니라 처치가 있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실에서의 관측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성과를 가지고 모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잠재성이 있는 모든 성과라고 해서 잠재적 성과 모형이라고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측된 성과는 사실 많은 여러 가지가 이 잠재적 성과들 중에서 하나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수학적으로 정치하게 얘네들을 좀 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도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제가 너무 지금 3, 40분 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가까이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그 발표를 마치는 걸로 하고 질문을 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은 이거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선생님들 저기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이거 언뜻 근데 제가 언뜻 듣다 보니까는 네. 그 실렉션 마들 같은 경우가 많이 생각나. 트레스홀드 같은 거 잡아내고 네. 할 때 그 실렉션 마들 같은 경우 그 투 스테이지가 여러 가지가 그냥 한꺼번에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이제 지식이 없는데 그 인버스 밀즈 레이쇼 같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어떤 이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이렇게 따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는 샘플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거에는 응답을 했고, 어떤 거에는 응답을 안 했고, 네.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그 집단들 간의 그 차이점을 고려를 할 때, 인버스 밀즈 레이시오를 넣어가지고 회계 분석을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 예. 네. 그 같은 경우 인버스 밀즈 레이시오를 가지고 어떤 애들은 응답을 했고 응답하지 않았고 그 차이점을 보정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한 애들만 가지고 네. 이제 회귀 분석을 하잖아요. 투 네.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 네. 설명 듣다 보니까는 네. 그 어떤 이 단절 효과에서 네. 그러니까 연구자들 간의 대상자 간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없다 그런 거를 어떤 네. 판별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투 스테이지
그 리스트 스퀘어에서 나왔던 인버스 밀즈 레이쇼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연구자들 간의 기본적인 특성이 없어질 때까지 밴드와이스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좀 언뜻 떠오르는데 그런 거는 생각한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약간 이제 매칭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형동사 매칭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그 특성들을 이제 약간 비슷하게 만드는 것과 투 스테이지 스테이지를 통한 것도 이제 도구 변수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회계 단절 설계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까 말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 있잖아요.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도구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도구 변수를 썼을 때 도구 변수는 선생님께 얘기하시는 부분이 내가 어떤 예를 알고 싶은데 내가 어떤 배정이나 이런 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일종의 프락시화 시켜가지고 도구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예, 투 스테이지 리스트에 돌린 듯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사형 회귀단전 설계라는 게 결국 도구 변수 얘기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경사형 회귀단전 설계는 사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안 했지만 나중에 도구 변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의 수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회귀 분석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 OLS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케일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구 변수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이제 얘기하려면 앞에서 수학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 갔지? 맨 끝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클래스 이건 내가 안 썼구나.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논문을 보게 되면 그렇죠. 회계 분석 경사형 회계단 설계 고급 분석이 써 있고 보는 것처럼 보이시죠? 경사형 회계단지 설계가 도구 변수법과 같은 것인 만큼 도구 변수의 추정과 마찬가지로 2단계 최저 다수 추정법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죠. 이걸 써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박찬희 박사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예.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잘 배웠습니다. 항상 심리학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그 실험 설계법, 그러니까 진실험 설계, 뭐 준실험 설계를 설문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원하는 주제가 올라와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워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한승훈 교수님께 메일이나 아니면 그런 전화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예, 조병호 교수님 질문하십시오. 예. 마이크. 예. 네, 뭐 저 따로 질문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마무리 하시는 줄 알고 그냥 인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개인적으로 굳이 질문을 드리자면 저기 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라 그러지? 설문 대상을 이렇게 아니면은 연구 대상을 선택하고 이제 그다음 물어보는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되게 많이 조심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질문이긴 한데 늘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혹시라도 이거 데이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이게 회계단자 설계처럼 이렇게 되게 엄중한 이렇게 방법론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돌아갔을 때 이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할 때가 이제 특히 엄중하다 보니까 더 이게 많이 있을 텐데 이제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는 정말 그냥 처음부터 갈아엎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나름 어떻게 그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를 말씀하셔가지고 데이터 컬렉션에서의 어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요령이라던가 만약에 실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메이크업할 수 있을 것이라던가 혹시 직접 연구를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일단 죄송합니다. 회계단계 설계와랑은 이제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 모으는 거는 또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석이라는 거, 이런 회계 분석을 필요할 때서 이 말고 이 얘기하는 이 회계단계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 사실 결과가 좋을 리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안 넣는데 좋은 결과를 말하는 건 놈놈이 좀 보겠죠.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는 그 설계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데이터를 얻는다라는 이제 그걸 가정을 하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뚜렷한 해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 설계를 할 때 서베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하거나 보통 이제 할 때 서베이를 할 때 서베이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서베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잘 알고 서베이 단계에서 좀 서베이 질문들을 잘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서베이 질문들을 잘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특히나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이런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많은 이제 그 행동경제학 이런 얘기, 행동경제학이라면서 행동심리학 뭐 이런 얘기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심지어 그 서베이나 이런 걸 할 때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를테면 문구 하나 바꾸면 결과가 확 달라지고 문제를 어디다 넣고 설문을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베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일단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요즘에 든 추세는 뭐냐면 서베이와 관련해가지고 서베이를 안 해요. 웃긴 얘기겠지만 지금 이제 추세가 뭐냐면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는 행정학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많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굳이 서베이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 부족한 서베이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서베이가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에서 어떤 서베이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70년대, 80년대 때 서베이가 했던 이유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컴퓨터가 발전을 했어요. 지금은 정말 수많은 행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몇 살이고 네가 어디서 태어났고 이거를 우리가 굳이 서베이로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서베이를 하는 것 대신에 서베이는 하되 서베이는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를 하고 관련한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양적 방법론 어떤 추세는 서베이 중심에서 탈서베이를 해서 행정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라고 아시나요? 센서스라는 거 아시나요? 센서스가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2015년에 하고 2020년에 작년에 했어요. 2020년에 바뀌었어요. 2015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우리가 전체 다 했었거든요. 2015년 전까지 2010년까지는 모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처럼 해서 했었어요.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20%만 그 표본으로 하는 거고 하고 표본 조사로 바뀌었어요. 전수조사에서.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긴 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보완을 하는 거냐면 행정 데이터를 보완을 해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그 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행정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굳이 자료를 모으는데 부정확한 서베이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이게 오류가 좀 메저먼트 에러라고 하죠. 그 메저먼트 에러가 적은 행정 데이터를 좀 이용을 해보자 이런 추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데이터를 좀 더 잘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관련해가지고 서베이를 했을 때 뭔가 우리가 미싱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미싱이 정말 큰 문제예요. 서베이에서 요즘에 20% 정도만 돼도 정말 좋은 서베이예요. 미싱. 정말 좋은 서베이예요, 요즘에. 뭐 어떤 거는 막 70%가 없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이제 범죄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사람들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이거 있잖아요. 너 작년에 범죄를 몇 번 저지르 대답 안 해요. 서베이를 알 수가 없어요. 미싱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미싱과 관련된 개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싱을 우리가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느냐.
미싱 데이터에 관련된 논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통계학이나 경제학이나 이제 단권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싱 데이터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미싱 데이터를 가지고 미싱 데이터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싱이 뭐 이거 랜덤으로 벌어졌는지, 넌 랜덤으로 벌어졌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보정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보정을 하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갑니다. 생각보다 조정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안 돼요. 잘 생각을 해보면 미싱되는 거 있잖아요. 미싱되는 경우가 랜덤인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미싱에서 랜덤이 되는 경우는 거의 다 데이터 코딩의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 미싱은 일부러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미싱이 많이 나와요. 그건 랜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싱이 랜덤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그런 미싱 데이터 기법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우문현답이라고 정말 좋은 어리석은 질문에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예, 이번 패널을 여기서 랩업 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